IQ, 재능, 환경을 뛰어넘는 열정적 끈기의 힘, 그릿. 2부, 내 안에서 그릿을 기를 수 있는 방법. 그릿은 지속적인 열정과 포기하지 않는 끈기인데요. 자신이 바라는 만큼 그릿이 없는 사람들도 훈련을 통해 그릿을 습관으로 만들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릿을 기를 수 있는 4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관심사를 분명히 해라. 둘째, 질적으로 다른 연습을 해라. 셋째, 높은 목적의식을 가져라. 넷째, 다시 일어서는 자세, 희망을 품어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관심사를 분명히 해라. 열정은 발견하고 키우는 것. 내가 재미를 느끼고 잘하는 일은 나의 관심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 많은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릿의 전형들은 여러 관심사를 탐색하고 고민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고 처음에는 평생의 운명이 될 줄 몰랐던 관심사가 지속적인 열정의 대상이 되고 그 일이 결국 자신을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하는데요. 관심사는 어떤 계시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발견하고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열정적 끈기를 만들어주는 부모의 역할. 자신이 좋아하는 일과 싫어하는 일을 이제 막 파악하기 시작한 아이들에게 부모님은 어떤 역할을 해주어야 할까요? 책을 읽어보는 것으로 내용을 정리할게요. 초보 단계에서는 격려와 자유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즐기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작은 승리와 박수갈채도 필요하다. 물론 약간의 비판과 교정을 위한 피드백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연습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너무 일찍, 너무 많이 제공하면 곤란하다. 초보자를 재촉하면 이제 막 올라온 흥미의 싹이 잘릴 수 있다. 한번 잘린 싹을 되살리기는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부모나 예비부모, 그리고 부모가 아닌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공부보다 놀이가 먼저라고 말해주고 싶다. 아직 열정의 대상을 찾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부지런히 기술을 연마할 준비가 되기 전에 흥미를 자극하면서 빈둥거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관심을 발전시키는 데는 시간과 에너지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절제와 희생이 필요하다. 하지만 초보자들은 초반부터 기술이 향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일생의 길잡이가 될 최상위 수준의 목표가 무엇인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 없이 그저 즐길 뿐이다. 다시 말해서 가장 성공한 전문가들도 처음에는 진지하지 않은 초보자였다. 뉴욕타임즈 십자말풀이 편집자 윌 쇼츠의 어머니는 작가이자 언어를 사랑하는 분이었고 외할머니는 십자말풀이 팬이었다. 쇼츠는 언어에 대한 흥미가 자신의 유전자에 들어있을 거라고 추측했다. 하지만 그의 독특한 이력은 단순히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었다. 쇼츠는 읽고 쓰기를 배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우연히 십자말풀이 책을 보게 됐다. 나는 그 책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그는 이렇게 회상했다. 그래서 나만의 십자말풀이를 만들고 싶었죠. 예상대로 그의 호기심을 처음 자극했던 십자말풀이 책에 이어 다수의 자극제가 있었다. 낱말, 수학, 퍼즐 등 온갖 퍼즐을 보았죠. 곧 쇼츠는 주요 퍼즐 작가의 이름을 전부 외웠고 그의 영웅인 샘 로이드의 도버북스 전집은 물론 그에게는 익숙하지만 내게는 이름도 낯선 퍼즐 작가 6명의 책들을 수집했다. 누가 그 책 전부를 사주었을까? 바로 그의 어머니였다. 그 밖에 그녀는 또 무엇을 해주었을까?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는 종종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 카드놀이를 하셨어요. 어머니는 그동안 내가 조용히 놀 수 있도록
종이를 한 장 가져와서 격자로 줄을 긋고는 가로 세로로 칸을 가로질러 긴 단어들을 써넣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나는 나만의 퍼즐을 만드느라 즐겁게 그날 오후를 보냈어요. 어머니는 카드를 치던 친구들이 가고 난 후에 내게 와서 격자의 번호를 매기고 뜻풀이를 쓰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내가 처음으로 만든 십자말 풀이였어요. 그 후에 쇼츠의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도 흉내내기 힘든 진취적인 행동을 했다. 내가 십자말 풀이를 만들자마자 어머니가 그걸 팔아보라고 권하셨어요. 작가인 어머니도 잡지나 신문에 당신의 글을 출판해달라고 투고하곤 하셨거든요. 내게 이런 관심사가 있다는 것을 보자마자 작품을 투고하는 방법부터 알려주셨죠. 그가 말을 이었다. 나는 14살에 처음으로 십자말 풀이를 팔았고 16살 때는 퍼즐 잡지에 정기적으로 기고하게 됐어요. 쇼츠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관심사를 눈여겨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어머니는 내게 여러 가지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어릴 때 라디오나 팝송, 락 같은 음악을 즐겨 들었어요. 내가 음악에 관심이 있는 듯 하자 어머니는 이웃집에서 기타를 빌려와서 2층 침대 위에 놓아두셨어요.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 기타를 집어서 연주할 기회를 준 거죠. 하지만 연주하고 싶은 마음은 십자 말풀이를 만들고 싶은 욕구에 비하면 미비했다. 9개월이 지나도록 기타에 손도 안 대자 어머니는 기타를 돌려주셨어요. 나는 음악을 듣는 것만 좋아했지 연주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쇼츠가 인디아나 대학교에 등록했을 때 개별 맞춤 전공 제도를 찾아내서 그가 자신만의 전공을 고안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도 어머니였다. 현재까지 퍼즐 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은 전 세계에서 쇼츠 한 명뿐이다. 제프 베저스는 어땠을까? 유난히 관심사가 많았던 베저스의 아동기는 유난히 호기심이 많았던 그의 어머니 제키와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다. 베저스는 3살 때 큰 침대에서 자게 해달라고 여러 번 졸랐다. 제키는 좀 더 크면 큰 침대에서 자게 되겠지만 아직은 안 된다고 설명했다. 다음날 베저스의 방에 들어간 제키는 드라이버를 들고 아기 침대를 분해하는 그를 발견했다. 제키는 그를 꾸짖지 않았다. 오히려 함께 바닥에 앉아 그를 도와줬다. 그날 밤부터 베저스는 큰 침대에서 잤다. 베저스는 중학생이 된 뒤로 각종 기계장치를 발명했고 동생들이 문턱을 넘을 때마다 요란하게 울리는 경보기를 방문 위에 달기도 했다. 우리는 전자기기를 파는 상점에 자주 갔어요. 계속 다른 부품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루에 4번이나 간 적도 있죠. 제프가 부엌 찬장의 손잡이를 전부 끈으로 연결해둔 바람에 문을 하나 열었는데 다른 문까지 죄다 열린 적도 있었어요. 집에서 내 별명이 무질서 대장인데 무슨 일을 원하든 어떤 식으로도 허용해주기 때문이죠. 제키가 말했다. 한 번은 제키가 친구와 길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베저스가 무한 큐브를 만들겠다며 건전지로 거울을 움직이게 하면 반사되는 이미지가 계속 달라질 거라고 열심히 설명했다. 제프가 무한 큐브의 과학적 원리를 자세히 설명하는 동안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중간에 질문도 하면서 들었어요. 제프가 집으로 들어가자 친구가 나에게 내용을 전부 이해했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전부 이해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라고 대답해줬죠. 고등학교에 올라간 베저스는 집에 있는 차고를 발명과 실험을 하기 위한 실험실로 개조했다. 하루는 학교에서 베저스가 점심시간 후에 수업을 빼먹었다며 제키에게 전화를 했다. 그녀는 한참 후에 집으로 돌아온 베저스에게 오후에 어디를 갔었는지 물었다. 비행기 날개로 마찰과 양력 실험을 하게 해줄 교수를 알아보러 갔다는 아들의 대답에 제키는 이렇게 말했다. 그랬구나. 알았어. 정식으로 학교의 인정을 받고 실험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베저스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과 전기공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투자기금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몇 년 후에 그는 세상에서 가장 긴 강의 이름을 딴 인터넷 서점 아마존닷컴을 구축했다. 그릿을 기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질적으로 다른 연습을 하라. 에릭슨의 연구에서 독일 음악원의 최우수 바이올린 연주자들은 10년간 약 1만 시간을 연습했고 무용가 마사 그레이엄도 원숙한 무용가가 되기까지 약 10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1세기도 전에 전신원을 연구한 심리학자들 역시 모스보호를 완벽히 익히는 것은 매우 어려워서 굉장히 노련하게 전보를 보낼 수 있는 전신원이 되려면 10년이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밝혀진 중요한 사실은 전문가들이 더 오래 연습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습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과 달리 의식적인 연습을 수만 시간 동안 했습니다. 저자는 평범한 사람들의 연습이 뛰어난 기술로 잘 이어지지 않는 경우를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책의 본문을 읽어볼게요. 에릭슨 교수님, 저는 18살 때부터 매일 1시간씩 조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전보다 1초도 빨라지지 않았어요. 교수님에게는 훈련을 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습니까? 건강을 위해서겠죠. 청바지를 예쁘게 입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렇군요. 하지만 달리기를 할 때 어느 정도 속도를 유지하겠다는 목표가 있나요? 아니면 목표를 세우는 거리는요? 아니요,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가 달리는 동안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물었다. 라디오를 들어요. 그날 끝내야 할 일을 생각할 때도 있고요. 저녁 식사로 무엇을 할까 그런 생각도 하죠. 그러자 그는 조깅 기록을 체계적으로 기록해왔는지 물었다. 속도, 거리, 조깅 후 심박동수, 또는 조깅과 전력 질주를 교대한 간격 등 아무것도 메모한 적이 없었다. 내가 그런 것들을 왜 필요로 했겠는가? 코치도 없었겠네요. 나는 민망해져 그냥 웃었다. 알겠어요. 의식적인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식적인 연습, 즉 전문가들의 연습 방법은 무엇이 어떻게 다른 걸까? 그들은 먼저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 뒤 전체 기술 중에 아주 작은 일부분에 집중한다. 이미 잘하는 부분에 집중하기보다 뚜렷한 약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흥미롭게도 많은 이들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연습하기를 원한다. 위대한 농구 선수인 케빈 듀란트는 혼자 동작을 연습하고 그 동작 하나하나를 세밀히 개선하는데 연습 시간의 70% 정도를 쓰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음악가가 혼자 연습을 하는데 할애한 시간은 다른 음악가와 함께 연습한 시간보다 그들의 발전 속도를 훨씬 잘 예측해주는 변인이다. 전문가들은 가능한 한 빨리 자신의 수행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싶어 한다. 물론 그 피드백에는 부정적인 내용이 많다. 그들은 자신이 잘한 부분보다 앞으로 고쳐나가야 할 틀린 부분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이다.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는 즉각적인 피드백만큼이나 매우 중요하다. 이 부분을 읽다 보니 학생들이 메타인지를 활용해서 자신이 공부하면서 부족한 부분이나 오답을 반복해서 공부하는 과정이 의식적인 훈련에 해당하는 과정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에서는 의식적인 연습을 100% 활용하는 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앞서 말했던 도전적 목표, 집중과 노력, 피드백, 그리고 반성과 개선을 통한 반복이란 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연습을 습관화하는 것인데요. 우선 편안하게 의식적인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파악한 뒤 매일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연습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습관을 들이면 다른 생각을 할 필요 없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고 의식적으로 생각하며 시작했던 일을 점차 자동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식적인 연습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세 번째 비결은 바로 연습을 경험하는 방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실수를 부끄러워하거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의식적인 연습을 즐기면서 하는 방식인데요. 여기에서는 실수에 대한 주변 사람들과 교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교사들에게 실수하고도 부정적인 감정을 보이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보통 영유아 때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거듭 시도하지만 특별히 창피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데요. 앉으려고 애쓰거나 걸음마를 배우는 돌쟁이들을 예로 들어보면 그들은 실수하고 실패하면서 자신의 기술을 능가하는 일에 집중해서 도전하고 많은 피드백을 받으며 배워갑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유치원에 입학할 무렵부터 자신들의 실수에 어른들이 특정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을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어른들의 표정과 말투에서 부끄러움, 두려움,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들은 자라는 동안 교사와 부모님, 친구 혹은 대중매체를 통해 실패는 나쁘다고 배웠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모험을 피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에 도전하고 의식적인 연습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데는 실수나 실패에 관대한 어른들과 사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릿을 기르기 위한 세 번째 방법. 높은 목적 의식을 가져라. 목표가 없는 관심을 오래 유지하기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보통 어떤 일에 있어 더 큰 목적과 의미를 찾으면 목표를 향해 더 잘 나아가기 마련인데요. 그릿의 전형들은 항상 목표 지향적이었으며 자신이 추구하는 일의 목적에는 언제나 자녀, 고객, 내 학생, 이와 같은 타인이 있거나 이 나라, 스포츠, 과학, 사회처럼 추상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릿을 기르기 위해서는 타인의 행복에 기여하려는 의도, 이와 같은 높은 목적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책에서 하나의 사례를 읽어볼게요. 유명한 와인 평론가인 안토니오 갈로니는 와인 평가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열심히 알려주고 싶은 일입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식당에 들어갔을 때 모든 테이블에 멋진 와인병이 놓인 광경을 보고 싶어요. 갈로니는 사람들의 미각을 깨워주는 일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한다. 식료품과 와인 파는 가게를 운영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덕분에 아주 어릴 때부터 와인에 매료되었던 갈로니에게는 관심이 먼저였지만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 열정이 훨씬 더 커졌다. 나는 뇌 전문 외과 의사도 아니고 암을 치료해주는 의사도 아닙니다. 하지만 작게나마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매일 아침 그런 목적 의식을 갖고 일어납니다. 그릿을 기르기 위한 네 번째 항목. 다시 일어서는 자세, 희망을 품어라.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희망인데요. 저자는 스스로 희망을 기를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지능과 재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 과제를 위해 노력하기. 낙관적인 자기 대화 연습하기.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를 찾아보기. 물론 낙관적인 대화 연습에서는 인지행동치료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고 멘토 역시 노력만으로 만날 수 없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그냥 내일은 더 좋아질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닌 노력이 미래를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바탕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겠다는 결심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희망은 이 책에서 네 번째로 거론됐지만 모든 단계에서 가져야 할 항목이기도 합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나 의심이 들 때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희망을 유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